간밤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쳤습니다. 약세로 출발했지만 미 연준이 FOMC 의사록을 통해 금리 인상을 서두르지 않을 것임이 재차 확인되자 장 후반 낙폭을 줄였습니다. 다우만 소폭 밀렸습니다. 3월 FOMC 정례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미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기구인 FOMC 멤버 대부분은 제로금리를 장기간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의무 시행을 1년 유예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올해부터 당장 의무 시행에 들어가야 하지만 지금 시행하게 되면 산업계 부담이 너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와 산업계, 대학교, 연구소가 협력해 IT 컨버전스 인재를 양성하는 한국판 MIT 미디어 랩이 운영됩니다. 정부가 종잣돈 50억 원을 10년 동안 지원하고 민관도 연간 약 170억 원을 투자합니다. 석박사 학생을 대상으로 경영 특례도 주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센증시의 최리나입니다. 코스피가 이틀 연속 장 막판 반등에 성공하면서 나흘째 오름세를 지속했습니다. 연고점도 연 3일 연속 지금 쓰고 있는데요. 어제 1포인트 또 추가로 상승을 하면서 1726포인트에 끝이 났습니다. 어제 장 출발 분위기는 사실은 더 좋았었습니다. 미국의 지표 호재 영향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삼성전자가 1분기 사상 최대 그 실적 가이던스를 내놓으면서 지수가 1730선도 웃도는 모습이 있었었는데요. 결국 기관의 펀드 환매 압력에 따른 매물이 출회가 되자 하락 반전을 해서 장 막판 겨우 1포인트로 끌어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 끝난 양시장 마감지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1포인트 올라서 1726으로 일단은 끝나는 모습이었고요. 어제는 또 재밌게도 코스닥도 똑같은 폭의 1포인트의 상승이 나란하게 나와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일에 코스닥을 9포인트 이상이나 끌어내렸었던 기관의 펀드런 판매 추정 물량들은 코스닥을 계속해서 짓누르는 모습도 동일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면 그 선물의 경우에는 말이죠. 나흘째 계속해서 숨고르기를 하면서 228선에서 딱히 움직임이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아시아 증시 마감도 한번 확인해보죠. 일단 아시아는 혼조로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과 대만 일단 시장에서 벗어나면서 어제 처음으로 다시 재개장을 했었는데요. 보합권에서 움직였고요. 일본이 좀 눈여겨볼 만한데 그 전일에 18개월 내 최고치를 찍은 데 따른 부담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어제는 좀 조용했는데 엔화 강세를 빌미로 해서 하루는 에너지를 좀 비축하는 모습이 특징이었습니다. 간밤에 있었던 뉴욕 증시 마감도 한번 볼까요? 네, 사실 장중의 낙폭은 더 나왔습니다만 장 막판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S&P 500과 나스닥은 모두 다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우만 0.03%, 3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 끝이 났었는데요. 그래서 장중의 분위기를 반전시켰던 것은 FOMC 회의록 공개 결과입니다. FOMC 회의록을 이제 보니까 연준이 결국 저금리 기조를 장기간 유지하겠다라는 것이 미국 증시의 훈풍의 요인이었죠. 자, 이 같은 마감 지수 기억을 하시고요. 오늘의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같은 글로벌 증시 바탕으로 해서 오늘 우리 장은 어떤 흐름을 보일지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신당지점에서 김희엽 대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뭐 출렁출렁 어떻게 갈까 왔다 갔다 많이 했었습니다. 1730도 넘겼다가 또 하회도 했었다가 결국에는 또 플러스 1포인트 더 추가를 하면서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무엇보다 어제는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 발표가 있었는데 정작 삼성전자는 개인들이 팔아서 좀 밀렸어요. 예, 맞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매출액 34조 원에 영업이익 4조 3천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의 분기 영업이익 기록을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긴 했었지만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는데도 주가는 약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향후 주도주가 주춤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호재 발표에 따른 차익 실현의 개념으로 봐야겠지만은 이 시점에서 우리 시장에 산재해 있는 여러 가지 악재들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네. 앞서서 한맥투자증권의 김관수 과장님은 일단 오르고 있는 유가가 부담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말이죠. 예, 우선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국제 원자재 가격입니다. 유가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이는 인플레이션과 기업 마진 악화, 더 나아가서 소비 회복 흐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유가 수준과 원자재 가격이 경제 회복에 부담이 될 수준은 아니고 장기 이자 상승의 기미도 현재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럽의 신형 이슈가 추가로 불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스 문제는 4월에서 5월 사이에 국채 만기가 집중 도래하는데
시장은 신용 이슈가 영국으로까지 확산되는 것을 우려하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또 하나가 환율인데요. 예. 최근 한 달 사이에 원엔 환율이 1297원에서 1189원으로 8.5%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네. 단기간에 원엔 환율이 추가 하락한다면 그때 이제 주가 조정의 빌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거시적인 문제점들은 이미 시장에 있어 왔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소비 회복과 기업 실적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지속적인 매수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조정기에 접어들게 된다면 그동안 묻혀왔던 이런 매크로 변수들이 다시 부각되면서 시장에 좀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지금 시장에 사주는 유일한 주체는 사실 외국인인데 외국인이 흔들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악재들도 일단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라는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 유럽발 이슈도 언제 불거질지 모르고 또 엔화가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 등이 변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지금 펀드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지난 2일이죠. 그러니까 금요일 기준 단 하루 동안에 5천억이 빠져나갔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난 2일에 무려 5,003억 원 펀드 판매가 있었습니다. 사상 최고치라고 합니다. 예. 네. 2007년 펀드 열풍이 불었었는데요. 이때에 대한 후유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1,700에서 1,800선, 지금이죠. 지금 9조 6천억 원, 이후에 1,800에서 1,900 사이 12조, 그리고 1,900에서 2,000 사이에 12조 원 등 코스피 1,800선, 이후에도 24조 원가량 환매 대기 상태입니다. 이러한 펀드 환매 자금을 받아줄 대상이 외국인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미국의 저금리 유지 발언 이후 외국인 투자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지만 만약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된 그런 분위기라도 형성이 된다면은 네. 우리 시장은 좀 큰 악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펀드런이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나올지도 모른다 하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런 조정장의 어떤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좀 적절하게 대응해야 될까 궁금한데요. 일단은 펀드의 어떤 환매 압력을 1차적으로 받는 대상은 외국인이 아니라 기관이지만 기관도 사실 지금 소위 말해서 가고 있는 IT라든가 자동차를 못 판단 말이죠. 오히려 다른 종목을 팔아서 그쪽에 붙는 형국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기관이 지금 매도를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식들을 가지고 수익이 안 나니까는 이제 외국인들이 어떻게 보면 좀 뒤따라가는 그런 네네. 상황입니다. 자신들이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주식을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외국인들을 좀 뒤따라가는 상황입니다. 네네.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기관들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쪽으로 빠질 때 매물이 나오는 쪽을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런 식으로 가서 계속해서 IT와 자동차 업종으로 계속해서 수급이 몰린다 그러면은 예. 어차피 그쪽에서 수익이 날 것이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계속 매매를 하시는 게 맞아 보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투자 전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워봐야 될 텐데 어제 정말 애매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IT와 자동차 일부 종목들이 좀 떨어지는 모습도 나타났었는데요. 그 폭이 기대하는 만큼의 어떤 조정폭은 또 아니라서 들어가기도 애매하고 차익 실현하기도 애매한. 예, 그래서 사실 전략이 그렇게 또 바뀔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예, 어제 거래소 시장은 소폭 상승은 했지만 그동안 거래소 지수 상승을 이끌어왔던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삼성 SDI, 삼성 테크인, 현대차, 기아차 등이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시장 조정 가능성을 좀 보여준 장이었습니다. 네. 길게 본다면 이런 IT와 자동차주들의 조정을 이용해 매수하는 전략이 옳아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IT주들이 적정 수준의 조정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또 다음 주부터 기업들 실적 발표가 시작되는데요. 우선은 호실적 발표에 따른 가격 상승 시에 현금 비중을 늘려나가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주도주들의 경우 실적 발표 후에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 들어오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향후 향방을 결정하시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항상 주도주들이 쉴 경우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들 중에서 짧은 기간 동안 매수가 들어오면 상승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증권주들 상승에서 보듯이 주도주들의 상승이 주춤해진다면 일부 소외주들의 어느 정도의 키 맞추기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일단 슬쩍 들어봤어는 두 가지 얘기가 혼조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주가 지수에 대한 그런 흐름을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요거부터 일단 한번 여쭤보고요. 그 다음에 주도주로 갈 것인지 키 맞추기 전략이 맞는 것인지도 좀 여쭤볼까 합니다. 일단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기아차까지 어제 전체적으로 조금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시장에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시장에 어떤 조정을 지금 예상하고 계신 건가요? 예, 물론 아직까지는 조정을 염두에 두게
두 개에는 좀 이른 면이 있습니다. 네. 다만 어제 시장을 봤을 때 항상 주도주 상승은 소외업종의 키 맞추기가 나오고 이후에는 조정기가 있었다는 점을 주시하셔야 할 것 같고요. 또 시장의 조정 시에는 그 주도주보다는 그 마지막까지 못 오른 종목이 먼저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최근 건설주의 하락도 좀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 조정장이 나타날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조정받는 것이 또 주도주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오히려 IT와 자동차 쪽에서 주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좋아 보이고 만약 종목에 자신이 없으시다면 50% 정도는 현금을 비중을 늘리시는 것도 맞아 보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사실 베팅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키 맞추기, 나름대로는 키 맞추기 전략으로 해서 들어갔는데 이제 그 종목이 끝까지 안 가버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예. 오늘 같은 경우 그동안 3월 상승장에서 소외됐지만은 그 실적 호전 및 영업 환경이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종목들을 네.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하나투어와 하나금융지주, 현대제철, 두산중공업 등 올라갈 만한 실적이나 재료는 있지만 네. 그동안 IT와 자동차 업종의 상승에 가려서 그동안 소외되어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여태까지 3월 같은 경우 전혀 움직이지 못했던 종목들입니다. 다만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어제 하락했던 주도주들의 상승과 지수 고점 돌파가 강하게 일어난다면은 네. 다시 지수 상승에 무게를 두고 주도주 쪽으로 매매를 해야겠지만은 주도주들이 좀 부실한 네.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이렇게 움직이지 못했던 종목들 중에 키 맞추기 장애 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하나투어, 하나금융지주, 현대제철, 두산중공업 중에 하나 좀 봤으면 좋겠는데 물론 이 네 종목은 오늘 주도주가 시원하게 가지 않고 어제 비슷한 흐름을 보여줄 때 유효하다라는 얘기셨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은행주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하나금융지주 빼고 하나투어나 현대제철, 두산중공업 이 세 중에서 한 종목만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같은 장에서는 네. 어떤 외국인이나 기관 매수도 중요하지만은 중장기적으로 확실하게 움직일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지금처럼 환율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고 여행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 그러면은 여행 전체적으로는 비수기이기 때문에 하나투어나 모두투어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은 네. 여행주 쪽은 향후에도 시간이 지나고 경기가 회복이 된다 그러면은 좀 다른 것보다 하락에 대한 좀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고 또 상승시에는 지수 고점, 자기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안 움직인 종목 중에서 제가 오늘 같은 경우는 두산중공업을 추천하려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그것 외에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투어가 네. 중장기적으로 보시고 가져갈 만한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하나투어는 중장기적이고 그럼 오늘 들고 오신 두산중공업도 역시 중장기 종목인가요? 지금 재료가 한 가지 있어가지고요. 예. 중장기 길게 봐서 일단 들어가야 되는 종목은 맞습니다. 네. 근데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네. 단기적인 종목이 될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네. 지금 사실 9만 원에서 거의 박스권이고 크게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두산중공업 재료가 뭔지 궁금하네요. 얘기해 주시죠. 먼저 동사에 대해서 실적에는 그때부터 말씀드리고 네, 말씀을 그래요. 드리겠습니다. 2010년 동사의 신규 수준은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신흥국가를 중심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동사의 발전 부문 고성장이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2010년 신규 수준은 13조 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중 10조 원 정도가 발전 부분에서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주가가 계속 횡보하고 있는데요. 이는 산업은행의 오버행 이슈와 사우디 라빅 프로젝트 이게 지금 한 4월경 이번 달 말에 조만간 발표가 될 겁니다. 이게 네. 규모가 4.5조 원 정도, 4조 5천억 정도 네. 되는데 이거에 대한 수주 실패에 대한 리스크 등이 지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동사의 신규 수주 급증세를 감안할 경우 산업은행이 단기적으로 동사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또한 사우디 라빅 석유발전 플랜트 수주가 실패하더라도 네. 올해 수주 목표는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원자력 발전 수요 확대에 따른 안정적인 매출처 확보, 그리고 자회사의 실적 개선 기대감 등이 동사의 주가의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IT와 자동차 상승이 주춤할 경우에는 대안으로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하지만 이번 4월 중에 현대중공업과 최종 경쟁을 벌이고 있는
사우디 라빅 프로젝트 수주에 실패할 경우에는 네. 단기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수주 실패 시에는 손절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고 일시적인 실망 매물이 나온 후 그 다음에 다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언제 들어갈지도 좀 애매할 것 같은데 지금은 일단 뭐 횡보니까 언제 들어가도 뭐 비슷한 그런 예, 맞습니다. 가격이 되겠지만 지금 들어갔다가 말씀하신 그 사우디 프로젝트가 성사가 잘 되면 뭐 잘 산 가격이 되겠지만 중간에 출렁이면 출렁이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요? 발표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이후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차트를 좀 보죠. 예,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올 2월부터 해서 계속 9만 원에서 9만 3천 원, 뭐 이 정도의 작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 매수가는 8만 9천 원 정도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이거는 지금 그 라빅 프로젝트 관련돼서 예. 사우디 라빅 프로젝트 관련돼서 아직까지 얘기가 안 나온 상황에서 그 나오기 전에 매수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목표가 8만 9천 원 정도 약간의 그 조정이 있을 때 매수를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10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8만 7천 원 정도. 그러면 매수가 대비 2% 정도 남짓해서 나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런 재료도 있고 횡보하던 주식이 못 올라가면 바로 또 매물이 실망 매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손절가를 짧게 잡으시고요. 박스권 하향 혜택 시에는 바로 나오시는 전략으로 가시면은 이런 그 부담 리스크에서 좀 더 그 리스크를 줄이실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네, 일단 사우디 프로젝트 뭐 성사 여부가 결정이 안 났는데 지금 현재 두산중공업을 접근한다면 8만 9천 원, 손절은 짧게 목표가는 10만 원까지도 내다보셨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신당지점 김희엽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뉴스를 바탕으로 해서 테마주 그리고 개별주 챙겨보는 시간입니다.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 오늘은 대우증권 은평지점 박종혁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주에는 스마트폰 관련 테마들 그리고 태양광 테마를 한번 살펴봤는데 오늘은 어떤 뉴스를 바탕으로 또 테마를 한번 찾아볼까요? 예, 오늘은 첫 번째로 반도체 월 수출 40억 달러 첫 돌파. 그리고 디스플레이 패널도 3월 28억 달러를 넘겨서 종전 기록을 경신했다는 내용을 갖고 왔습니다. 뉴스 내용으로는 지난달 반도체와 그 디스플레이 수출이 IT 수출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9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5일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2010년 3월 IT 수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IT 수출은 중국 지역에 대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의 수출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45% 증가한 127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반도체 수출은 40억 4천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23.1%가 증가해 4개월 연속 세 자릿수 수출 증가를 이어갔으며 디스플레이 수출은 10개월 연속 늘어난 28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예. 자, 지난달 IT 수출이 반도체 월 수출이 처음으로 40억 달러를 돌파했다. 그러면 우리 삼성전자, 뭐 LG전자도 수출을 많이 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최근 주가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뭐 특히 중국에 대한 그런 공략을 계속해서 수출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요. 네.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그 LCD나 반도체 장비에 대한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작년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쵸. 장비에 대한 투자 없이 이제 판매만 증가가 됐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꼭 장비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반도체 장비에만 삼성전자가 7조 원 그리고 하이닉스가 2조 원 이상 투자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에 따라서 반도체 장비주, LCD 장비주의 수혜가 예상되어 봅니다. 예. 자, 그럼 오늘 반도체 LCD 장비주 쪽으로 조금 보고 싶은데 일단은 IT 중심으로 가고 있는 시장 상황에도 잘 맞는 테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LCD 장비주 어떤 테마들이 있을까요? 사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관련 종목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그 장비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장비 업체들이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네네. 또 그만큼 반도체와 LCD가 많이 팔리다 보니까 이제 재료주와 부품주들은 또 흑자를 내기도 했는데요. 네. 올해 그 큰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장비 업체로서 DMS라는 종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예. DMS는 반도체 장비주입니다. LCD 매출이 90%이고 반도체 장비 매출이 10%에 이르는 그런 종목인데요. 네. 그 LCD 장비 시장에 있어서는 세정 장치로 확고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작년에 그 LG 디스플레이와 AEO, 대만의 AEO로부터 LCD 8세대 장비 수주를 한 바가 있고요. 네. 2010년에도 추가 수주를 기대해 봅니다. 이제 저희가 기대하는 거는 이제 반도체 장비 쪽인데요. 예. 반도체 장비는 매출 규모가 얼마 되지 않지만 그 작년에 드라이 에처라는 신규 상품으로
2009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로부터 첫 수주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네. 이것이 반도체 전 공정의 3대 핵심 장비로서 2010년에는 2배 이상의 그 수주 증가가 전망이 됩니다. 예. 또 DMS는 주목해야 될 게 자회사인데요. 그 자회사 엔디스가 3D TV 패널을 생산하고 있고요. 또 올해서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또 다른 자회사인 SNT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 SNT는 결정 방식 태양 정지 장비에 대한 국책 과제를 수행 중에 있어서 네. 그 태양광 관련주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더 많은 수주를 지금 자회사를 통해서도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LCD 반도체 장비주 DMS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이미 뭐 LG 쪽에 어떤 아주 든든한 그런 매출처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로 또한 기술까지 지금 개발해서 이미 그에 관련된 수주까지 따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DMS. 근데 전 고점 부근까지 일단 주가가 좀 많이 오르긴 한 것 같은데 차트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차트를 좀 보시겠습니다. 일단 밀집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열흘 이상을 예. 같은 자리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코스닥가 엊그저께죠. 코스닥 쪽에 그 피해 상황이 상당히 컸는데도 불구하고 DMS는 올해에 대한 그 반도체 LCD에 대한 기대로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어저께 긴 양봉이 출현을 함으로써 이 양봉이 힘입어서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예. 전고점 뚫으면은 어디까지도 가능할까요? 일단 1차적인 상승 목표는 10,000원, 9,970원 나와 있는데요. 예. 일단은 뭐 다른 증권사 리포트도 그렇고 11,000원까지 기대할 수 있는 올해 실적으로는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11,0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지금 수급에서도 기관 쪽에 어떤 수급이 좀 붙는 것 같은데 일단 횡보하고 있어서 여기서 갑자기 기관 수급도 있는 상황에서 빠질 것 같진 않지만 워낙 코스닥이 또 언제 또 출렁일지 모르기 때문에 예, 만약에 그렇습니다. 빠진다면 손절은 어느 정도예요? 밀집 지형이 무너지는 가격대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밀집 지형이 무너지는 가격대가 9,200원 선이고요. 예. 9,200원 선에서는 일단 손절매하고 추후 다시 재매수하는 과정을 누리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자, LCD 반도체 장비주 쪽 보고 있는데 저희가 DMS 얘기를 좀 들어봤고요. 한 종목만 좀 더 볼 수 있을까요? 예, 다음은 이제 반도체 장비주가 아니라 반도체 재료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동진 세미캠이라는 종목입니다. 그 LCD 반도체에 쓰이는 전자 재료 업체입니다. 그 LCD에 쓰이는 PR, 포토레지스트, 그리고 CR, PSR 등의 주요 상품이 최대 수요처를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0년에 큰 성장이 예상되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료 시장은 이미 작년에도 큰 성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이미 사상 최대의 매출과 사상 최대의 이익을 보였고요. 네. 그 재료는 장비와 달리 생산량이 늘면 늘수록 증가하는 그런 그렇겠죠. 때문에 예. LCD 시장 성장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 반도체용 PR도 큰 폭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작년 실적을 기준으로 하면 PR이 10.8배. 예. 사실상 그 LCD 반도체 장비 부품 재료업체 중에서 탑 엔지니어링을 제외하고는 가장 저평가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추정 PER, 올해 실적으로 따지는 추정 그 PER은 8.6배밖에 되지 않고요. 예. 따라서 최근에 주가가 좀 상승한 어저께 특히 화요일 날 상승을 좀 했는데요. 네. 상승에도 투자할 만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게다가 그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던 태양 전지용 전국 페이스틱 국산화에도 성공을 했고요. 이러한 태양 전지 사업과 2차 전지 소재 사업 신규 진출을 위한 기술 개발도 주가 모멘텀의 한 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어제 많이 올랐다고 하셨는데요. 차트 보니까 진짜 그렇네요. 7%나 급등해서 아주 긴 양봉의 거래가 실리면서 떴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 가격인지 마저 설명을 좀 들어보기로 하죠. 예, 어저께 긴 양봉이 출현함으로써 일단 전고점을 뛰어넘었습니다. 네. 어저께 양봉의 길이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리라고 예측을 해보고요. 네. 또 어저께 오른 이유 중 외국인과 그 기관들의 양쪽에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따라서 그러한 그 수급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이라고 해도 예. 외국인의 수급만 따라준다면은 추가 상승이 가능해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목표가는 전고점 돌파인 그 6,120원 이상을 보고 있고요. 네. 손절가는 이 밀집 지형을 회귀하는 수준 5,35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바로 어제 양봉이 뜨기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횡보하던 그 정도 구간을 역시 앞선 DMS와 비슷하게 손절 라인으로 좀 잡아주셨고요. 이미 전 고점을 뛰어넘고 있기 때문에 6,100원 조금 넘긴 가격까지 가볼 수 있지 않겠느냐. 반도체 장비주 중에서 DMS 반도체 재료주 동진 세미캠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LCD 관련 IT 작은 종목들이었는데요. 두 번째 뉴스는 어떤 건가요? 예, 두 번째는 중국이 그 OLED 유기 발광 다이오드에 대한 육성을 하겠다, 1조를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는 한국 업체의 호재일 것이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예. 중국이 LCD에 이어 그 유기 발광 다이오드 OLED를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선정하고 1조 이상의 자금을 투입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방 정부도 자국 업체 공장 부지는 물론 대규모 자금 지원을 하겠다고 맞장구를 쳤고요. 네. 이에 따라 국내 장비 업체들은 신규 수요 창출에 기대를 걸었고, 우리나라에서 홀로 그 아몰레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또 시장 확대 차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고 합니다. 네, 자, 중국이 OLED 육성에 1조를 투자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반사익을 우리 한국 업체들이 누리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역시나 OLED 종목들이 또 적지 않이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종목이 좀 유망할까요? 예, 그 OLED 종목에서 일단 SNU를 갖고 왔습니다. 예. 그 SNU는 한때 장비 시장의 F4라고 불렸던 종목입니다. 네네. F4라는 게 작년에 반도체, LCD 그리고 OLED 그리고 태양광 사업 부분에서 모두 수주를 받을 정도로 기술력이 있는 회사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네. 그 작년 삼성전자와 반도체 장비 상용화 기술 개발 사업자로 선정되기도 했고요. 네. 태양광 국제과제 사업자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와 공동으로 5.5세대 수직형 아몰레드 장비를 국제과제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예. 또 지난해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LCD 장비 수주를 받았고 또 중국과 대만으로부터 아몰레드 장비 수주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중국이 1조를 투자하는데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일단 작년에 받은 수주는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그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네. 작년에 적자를 좀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삼성과 LG 디스플레이의 본격적인 LCD 투자와 그 중국의 그 OLED 투자에 대한 기대를 해보면서 올해는 턴어라운드의 원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삼성 그리고 일본, 중국 모두 다 수주를 끌어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하셨는데 장비 시장의 F4다라고 불리는 SNU 역시나 글쎄요 IT 관련 어떤 작은 종목들은 이미 좀 유망한 종목들은 올라올 만큼 다 올라와 있는 자리가 아닐까 싶거든요. 역시나 기술적인 분석해 주시죠. 예,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차트는 일단은 최근에 하락해서 가격 메리트는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기업이 작년에 적자를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망 매물들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최근에는 삼성전자와 공동으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아몰레드 그 사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그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일단 전고점까지 주가는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네. 일단 지금 상태에서 매수를 한다면 전고점 수준까지 기대를 좀 해볼 만하겠습니다. 네. 일단 전고점 올해 만약에 SNU가 흑자 전환을 하게 되고 네. 턴어라운드를 할 수만 있다면은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상의 상승 가격도 기대해 볼 만하겠습니다. 예. 그 손절가는 이 밑에 따라오고 있는 60일선이 위치한 5,35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자, 손절은, 또 얘기를 하셨었고, 15,500원 정도, 그리고 목표가는 전고점인 18,000원 부근까지도 볼 수 있다. SNU 실적이 더 좋으면 아마 쭉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종목만 역시나 더 들어보죠. 예, 간단하게 덕산 하이메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제 솔드오버를 생산하는 반도체 후 공정 업체에서 네. 2009년 9월에 아몰레드 유기 재료 업체인 누디스와 합병으로 아몰레드 기업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이제 올해서부터 이제 LG 디스플레이의 그 아몰레드 양산을 기대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차트를 좀 볼까요? 계속해서 좀 최근 들어서 흐름이 딱히 좋지 못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그 OLED, 그 아몰레드가 실질적으로 수요 창출이 되지 않아서 그런데 이번 중국에서 신규 수요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손절과 목표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덕산 하이메탈은요. 예, 지금 가격은 바닥권이기 때문에 고점인 16,000원까지 목표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전 바닥선인 13,000원에서 손절가를 제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덕산 하이메탈 얘기를 들어봤고 앞서서 SNU 얘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대우증권 은평지점 박종혁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월 7일 수요일 우리의 주식시장 이제 막 개장을 했습니다. 어제 또 새로운 히스토리를 썼습니다. 1포인트 정도 올라서 1726까지 올라왔었는데요. 일단 뉴욕 증시도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었습니다.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되면서 저금리 기조가 계속해서 미국에선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는데 유럽도 뒤늦게 이제 휴장을 끝내고 개장을 하면서 미국의 고용지표 호재를 반영하면서 일제히 올랐었습니다. 다우만 일단 3포인트 정도 하락했을 뿐 3포인트 하락을 크게 해석할 필요는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아침 시초가 분위기 어떨까요?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자, 현재 코스피가 강보합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1726. 일단 앞자리 4개 숫자는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이고요. 코스닥도 1포인트 더 추가적으로 오르면서 508선 정도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어제 아주 괜찮은 실적 가이던스를 내놓고도 조금 밀려서 아쉬웠었는데 오늘도 역시 개인만 차익 실현을 하는 것일까요? 86만 5천 원으로 약간 조정이 있습니다. 포스코가 어제 보합이었는데 오늘도 일단 보합권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고요. 현대차가 어제 1%가량 매물이 나왔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더 밀립니다. 자, 지금 현재 코스피가 1분 정도 장 열린 지 1분 정도 만에 1포인트 정도로 하락 반전이 됐습니다. 한국전력 어제 2% 이상 올랐습니다. 전기 요금이 인상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섹터 자체를 끌고 가는 대장주 역할을 톡톡히 했었는데요. 다시금 간밤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전기 요금이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뭐 이래저래 차익 실현 매물과 다시금 뉴스가 바뀌면서 매물이 조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신한지주는 일단은 견조한 모습이 있고 KB금융도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큰 폭의 상승이나 하락하는 종목은 눈에 안 띄는데요. LG전자도 조용하게 움직이고 있고 어제 보합이었던 LG화학은 일단은 오늘은 오릅니다. 현대중공업은 하루 올랐다 하루 내리는 반복의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제 올랐기 때문에 오늘 또 다시 조정을 보이고 있고요. 어제 한 2~3%대 2.5% 정도 밀렸었던 하이닉스가 오늘 또 추가적인 매물이 나옵니다. 일단 28,000원까지 내려왔는데 어제까지 조정은 5일선과 이격 조정 정도로 보여집니다. 일단 여기서 더 빠지면 좀 문제겠지만 일단 28,000원까지는 충분한 그다음에 자연스러운 매물 조화 과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0.47% 정도 밀리는데 어제 3% 정도로 급락하면서 하이닉스 비슷하게 조정 조금 있었는데 오늘 추가적인 조정이 하이닉스와 더불어서 나온다는 것도 재밌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주회사 LG는 잘 가고 있고요. KT도 SK에너지와 함께 매수세를 받습니다. SK에너지 오늘 아침에 12만 원을 회복하고 있군요. 기아차도 역시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매물이 나오고 있고요. 두산중공업도 소폭의 약세를 그려내면서 9만 원 살짝 하회하고 있습니다. NH는 증권사로부터 좋은 호평을 계속해서 받는 속에 어제 상승,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있으면서 19만 3천 원까지 일단 올라옵니다. 삼성물산, 롯데쇼핑 모두 조용하고요. 삼성전기가 12만 2천 원까지 일단은 회복을 하는 모습, 그리고 외환은행이 론스타로부터 매각이 더 빨라진다는 속도감 얘기 때문에 어제 소폭 올랐는데 어제 또 오른 만큼 오늘 아침에 토해내고 있습니다. KTNG 1% 이상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피가 1분 정도 지나면서 하락 반전됐다가 다시 약 한 2분 후에 지금 상승 반전돼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분위기 한번 짧게 보죠. 어제 4% 급등했던 서울반도체, 자연스럽죠. 매물이 조금 나오고 있고요. 셀트리온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태웅도 어제 많이 올랐었는데 역시 4% 이상 올랐던 두 종목들 자연스럽게 보합권 정도에서 매물화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가 3% 급등했지만 오늘 추가적으로 더 오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계속해서 연일 빠졌기 때문에 많은 선까지는 또 빨리 한번 붙여봐야 되겠죠. 메가스타즈는 계속해서 낙폭 가대주인데 많이 한번 시원하게 지금 올라오는 모습은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광밴드도 오늘 약세, 다음과 CJ 홈쇼핑 모두 다 약보합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네오위즈 게임즈가 3% 급등했었는데 오늘 1.5% 추가로 뛰고 있습니다. 서부트럭 터미널 1% 이상 빠지고 있고 KDS가 1% 이상 오르고 있으며 메가스터디가 2%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는 또다시 하락 반전됐고요. 코스닥은 1포인트 더 추가로 올라서 508선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코스피 다시금 또 상승 반전됐습니다. 코스피의 방향성을 이 아침에 누가 알겠습니까마는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오늘장 전반적인 전망까지 들어보기로 하죠. 현대증권의 류영석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코스피가 상승했다, 하락했다 지금 방향성을 아직은 못 잡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그래도 또 외국인이 계속해서 사주고 있긴 하네요. 예, 일단 상승 탄력은 현저히 둔화되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기조는 상승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 지원을 둘러싸고 다소 좀 마찰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어제 연준의 회의록이 공개되면서 저금리 기조에 기대한 경기 회복 기조가 좀 이어질 거라는 기대가 지수의 소폭은 낙폭을 줄이거나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지수 흐름이 마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서 대규모 미국 국채 발행이 대기하고 있어서 금리 상승 우려도 상승 탄력을 약간은 제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우리 증시에 그대로 답습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삼성전자가 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비수기와 환율 효과를 극복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1차적으로는 상승폭이 15% 이상 넘어서 실적 발표가 차익 매물을 제공하는 그런 기간은 2, 3일 정도 더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에 부합해서 2분기 실적을 앞두고 IT들이 전반적으로 소폭은 가격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1700 안착 시도와 함께 전고점 돌파 시도가 지속되고는 있지만 외국인 매수 규모 이상의 환매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이 투자 심리가 좀 얼어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시간이 지날수록 지나친 쏠림 현상에 대한 집중력 약화들이 다소간의 지수 탄력을 조금 약화시키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1분기 실적 가이던스 삼성전자 어제 공개한 다음부터 일단은 쏠림 현상도 조금 약화되면서 일단 IT에 대한 어떤 너무너무 집중됐던 그런 현상들도 조금 둔화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제는 삼성전자가 밀렸던 이유가 개인들이 좀 팔아서 소폭 밀렸다고는 하지만 오늘 아침에 아주 특징적인 부분은 외국인들이 드디어 IT 섹터를 조금씩 매도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뭘 의미할까요? 예, 일단 뭐 시간이 아직 뭐 많이 지나지 않았기 네네. 때문인데요. 현재 외국인들이 70억 정도, 80억 정도 순매수하고 있지만 전기전자 업종으로 한 70억 정도 순매도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냥 단순히 그 차익 실현 정도로 일단 이해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IT가 2분기에 대해서는 실적을 점검할 필요성은 남아있다고는 하지만 전반적인 반도체 흐름이나 LCD 흐름이 괜찮고요. 다만 휴대폰 실적은 조금 하향 조정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영향 정도가 앞서 LCD와 휴대폰에 상향되는 실적하고의 상세 여부가 좀 관건이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반도체와 LCD 쪽의 상향 조정이 크기 때문에 이런 거는 차익 매물은 일시적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도 여전히 그 그동안 기조였던 미국 경기 모멘텀하고 미국의 IT 지출이라는 모멘텀에 좀 순응하는 전략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또 외국인들은 순매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환매를 감안해 본다면 외국인이 사는 종목과 업종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은 종목은 확산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줄여가는 슬림화 전략이 좀 바람직할 거로 보여지고요. 오늘 지수는 상승이든 하락이든 그 진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일 목요일 날 옵션 만기가 있긴 하지만 2천억 정도 매물 우위이긴 하지만요. 별로 크게 시급에 문제되지 않을 것 같고요. 금통위가 금요일 날 예정되어 있지만 역시 기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돼서 국내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1720선 전고점 돌파는 가능한 상황이긴 하지만 추가 상승 폭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그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고요. 현재 시장의 기대치는 대략 한 1760에서 1780 전후라고 본다면 종목은 좀 더 슬림화하는 전략 쪽으로 아마 시장은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아침에 외국인들이 IT 파는 것은 그렇게 큰, 우려스러운 목소리까지는 낼 필요가 없겠다. 자연스러운 차익 실현의 어떤 움직임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재밌게도 또 개인들은 IT를 드디어 사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IT를 지금쯤 약간 조정했을 때 들어가는 게 맞는 것도 같은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1760에서 많아봤자 1780 정도가 어떤 윗상단이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지금이라도 IT에 들어가서 약간이라도 더 늦은 감이 있어도 수익을 내겠다라는 전략이 지금 꼭 맞는 전략일까요? IT가 이번에 그 1분기 지금 다음 주가 아마 이제 본격적인 IT 본격적인 실적 시즌으로 봐야 되는데요. 지난 그 1분기에 때도 마찬가지로 12월 달에 IT 자동차가 많이 올랐고요. 그거는 1분기 실적을 반영한 측면이 매우 강합니다. 이번 역시도 본격적인 시작은 다음 주이겠지만 이미 3월 초부터 지금까지 IT나 자동차들은 실적을 반영해서 주가가 올랐는데요. 대략 올라온 폭은 종목별로 좀 상이하긴 하지만 대략 한 20% 정도 지수가 올라왔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러면 1분기 어닝을 어느 정도는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2분기 어닝에 대한 컨센서스가 조금은 엇갈리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업황을 봤을 때는 2분기 실적이 크게 하향 조정되거나 현재의 컨센서스를 크게 망가뜨릴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나타난다면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다만 어제 오늘에 나타난 가격 조정으로는 다소 좀 불충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IT에 대한 추가 상승을 염두에 둔다면 가격 조정 폭에 대한 그 높낮이를 조금 더 조율할 필요는 있고 다만 이것이 IT 자동차 섹터가 이미 시장에서 그 주도주로서의 그 역할을 다했다라는 측면까지 확대 해석할 단계는 아직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 더 갈 수 있겠다. 하지만 IT의 어떤 조정이 좀 시원스럽게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은 비싼 감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현대증권 류영석 차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외환시장 그리고 채권시장 분위기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코스피는 상승 반전했다가 하락 반전했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SK증권의 염상훈 연구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호주 금리 인상 예상대로 있었는데 원달러 환율에 미친 영향은 좀 제한적이었던 것 같고 오히려 올랐어요, 환율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분위기 계속 이어가면서 여기환율 같은 경우에도 이제 2원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현물환 시장 역시 1121원 정도에서 움직이면서 여기환율의 하락분을 살짝 반영하고서요. 어제보다 한 1.5원 정도 하락한 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지금 1,120원대 초반. 이 정도면 이제 수출 기업들도 좀 부담을 느낄 만한 그 정도 가격 근처에 오지 않았나 싶고요. 당국도 이제는 개입할 준비를 슬슬 하는 것 같습니다. 외환시장 전망 좀 해주시죠. 네, 사실 지난해 11월 이후에 달러는 이제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었고요. 역시 주된 이유는 이제 유로화의 약세에 힘입어서 달러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는 것은 이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좀 강화되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럴 경우에 이제 원화는 상대적으로 이제 달러에 비해서 좀 약세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지난해 11월 이후 달러가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즉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것보다 더 원화는 더 크게 강세를 보였다는 뜻이고요. 만약에 그래서 이제 유로화랑 비교를 한다면 원화는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금리라는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은 지금 높은 금리를 주고 있는 통화에 당연히 이제 사람들은 투자를 하고 싶을 것이고요. 아니면 향후에 이제 조만간에 높은 금리를 줄 수 있는 그런 통화에 이제 투자를 해야지 이제 금리상으로 이제 높은 금리를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 통화에 투자한 것에 따른 이익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을 본다면 이제 원화가 미국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좀 더 빠른 출구 전략을 시행한다든지 아니면 좀 더 빠른 경제 회복이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금리가 더 빠르게 미국보다 올라갈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이제 외국인들은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 같고요. 짧게 봐도 일단 대한 외국인들의 이제 채권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에서 특히 순매수세가 굉장히 강하죠. 이렇게 계속 이어지면서 해외 돈들이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급격히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국은 어쨌든 개입을 하면서 좀 수출 기업들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외환시장에 달러 매수 개입을 나서긴 하겠지만 역시 이것은 속도 조절일 뿐 일단 단기간적으로는 환율의 하락하는 그런 모습 방향을 바꾸긴 어렵다. 원달러 환율이 좀 하락세를 좀 더 이어갈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채권 시장 얘기도 좀 해봐야겠는데요. 부동산 시장 지금 거래 침체가 계속해서 그런 관련 뉴스들이 들려오고 있죠. 부동산 시장 침체가 채권 시장에도 분명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지금 CD 금리도 충분히 채권 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무슨 각종 이제 유력한 경제 연구소들마저도 보고서를 잇따라 내놓으면서 좀 부동산 시장 가격 하락 가능성을 높게 점쳐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CD 금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그런 어떤 수요 부진을 드디어 이제 빌미로 잡고서 최근에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일단 금리라는 것도 사실 하나의 가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과 돈을 이제 굴리려는 사람들과의 어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제 금리라는 하나의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요.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으면은 금리라는 게 좀 올라가겠죠. 그 필요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요와 공급을 살펴봐야 되는데 돈의 가장 큰 수요처 중 하나인 부동산 대출 수요가 이제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좀 거래가 침체되면서 부동산에 대한 대출 수요가 없어지고 있는데요. 돈을 굴리려는 사람들의 전체 크기는 별로 변화가 없는데 돈을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부동산 대출 수요자들이 급격히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라는 것이 좀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2010년의 금리 하락 요인 중에 하나의 또 큰 요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동산 시장의 대출 수요 감소가 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대부분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라는 것이 이제 크게 상승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런 대출 수요 부진,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의 수요 부진으로 인해서 금리 하락세가 좀 쉽게 꺾이지 못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SK증권 염상훈 연구원과 함께 채권시장, 외환시장 이야기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가 1포인트 정도 떨어진 1724.93, 1725포인트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장 열린 지 약 한 15분 정도가 흘렀는데요. 외국인이 120억 정도 사주고 있는데 오늘 아침 전기 전자 섹터를 외국인이 팔고 있는 것도 또 하나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또 자세한 출발 시장 분석 들어보고요. 전략까지 세워봅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민상일 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아침에 장 어떻게 보십니까? 특징 좀 정리해 주시죠. 전반적인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 후반부터겠죠. 그래서 이번 주 초반까지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제 1월의 고점에 다가오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단기적인 가격에 대한 부담들은 아무래도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활절 연휴를
좀 영향을 받았던 외국인들도 있었고, 이제 연휴에서 돌아오는 외국인도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공백이 조금 주 초반에 있었던 부분들도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줬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오늘까지도 파장을 좀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다소 좀 밀리는 형태의 모양도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실적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좀 시장에 반영되었던 부분들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주도주라고 얘기하고 있는 IT 자동차 중심의 업종 쏠림이 계속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또 다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앞서서 류용석 차장님께서는 IT에 대한 어떤 그런 접근이 지금 약간의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의 상승이 또한 트렌드적으로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뭐 맞는 전략일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가격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단기냐 조금 길게 보는 거야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단기적으로 본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송합니다. 가격에 대한 부담들이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조금 길게 중기적인 관점 이상으로 본다면 조정을 보인다면 오히려 살 수 있는 기회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 펀드 환매 관련해서 말이 굉장히 많고 외국인 순매수와 관련돼서도 말이 많은데요. 이게 사실 이제 주도주하고도 연관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네. 펀드가 계속해서 환매되는 부분들은 딱 두 가지겠죠. 첫 번째는 수익이 낮거나 네. 아니면 수익은 안 났어도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돈을 한번 찾아보자 생각들을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덧붙여 본다면은 주식을 사고 싶은데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대형주를 중심으로 지수를 끌고 나가기 때문에 못 사는 자금들에서 오는 상실감도 있거든요. 네네. 이렇게 시장이 조금 쉬워진다면 그런 자금들이 다시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준다는 측면에서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긍정적인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의 어떤 펀드런을 하는 투자자분들에게는 펀드를 빼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도 들리거든요. 예. 급하게 뺄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투자자들의 마음은 이해가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보니까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고 있지만 우리가 느끼는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가 그다지 좋지는 않은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 정도 지수라면 한번 환매를 해볼까라는 고민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상태에서 펀드 환매를 결정하는 건 조금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네. 삼성전자 실적도 나왔지만 1분기가 피크냐라는 고민도 삼성전자가 오늘 밀리는 거에 영향을 주고 있을 겁니다. 근데 1분기보다는 2분기 이상으로 좀 피크 시점이 이연될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감안한다면 펀드 역시 지금 빼기는 좀 빠르다. 특히 중국인을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영내권의 성장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 상태고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들로 하반기로 가면서 점차 경기가 좀 개선될 걸 감안을 한다면은 지금 상태에서 펀드 환매는 분명히 빠른 부분들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주도주냐, 소외주냐, 소외주 쪽의 어떤 키 맞추기에 대한 의견을 내놓으신 분들한테 한 말씀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은행주 철강주에는 오늘 아침에 또 철강 보니까 사실 포스코를 제외하고는 다 매수세를 받고 있고 조금씩은 순환매가 기운이 좀 있는 것도 같은데 그래도 소외된 것이 끝까지 소외될 수도 있다라는 것에 우려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를 들면 은행주나 철강주처럼 순환매 사이클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건설주처럼 계속해서 외면을 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골라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 부분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네. 업종으로 나누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업종 대표주와 중소형 종목, 코스닥 종목 이런 식으로 좀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흐름이 2분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본다면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수출 관련 IT 대형주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은 지속될 거고 네. 그들 종목에 의한 시장의 상승 흐름도 이어질 것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기관의 시장 참여가 2분기 중에도 적극적일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본다면은 중가권 우량주라고 흔히 불리는 옐류칩이나 중소형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네.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각광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런 측면에서 업종 대표주들 계속해서 좀 수출 관련 업종 대표주에 대한 관심이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짧게 본다면 어닝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어닝 시즌 과정 속에서 실적이 좋았던 중소형 종목들이 한 번 정도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장을 주도하는 아니면 시장의 주도주로서의 움직임이 나타난다기보다는 틈새 정도의 성격을 보일 거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주도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제 대형주 업종 대표주가 맞추고 끝나는. 그렇죠. 예, 주도주 업종 대표주가 끌고 가는 과정을 따라가는 정도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결국 업종 대표주, 특별히 수출, IT 쪽으로 한번 보라는. 예, IT가 중심일 걸로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은 자동차가 따라갈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민상일 팀장과 더불어서 자세한 이 시각 분석 또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현재 코스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죠. 예, 상승 반전 됐습니다. 하지만 역시 1포인트도 채 어제 종가 기준 올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1725포인트 다시 또 하락 반전돼서요. 예, 이거 뭐 코스피 지수 부르지 말죠. 뭐 오늘 일단 아침에는 방향을 좀 못 잡는 것 같은데요. 저는 잠시 후 마켓앤 센 증시로 돌아와서 자세한 장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